안녕하십니까. 노동법 개론 8번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라고 제가 했죠. 이 부당노동행위 얘기는 그동안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강의 때 노동법에 연역할 때 미국 법계, 대륙 법계, 그리고 영미법계 설명드리면서 미국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요 앞에 노동법 개론 7번에서 단체교섭을 설명드리면서 미국에서 역시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했으니까요. 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본류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국가의 반대예요. 국가 법질서의 반대, 거부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고요. 그래서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정립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겨서 이식이 됐고 부당노동행위 종류가 통째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지배 개입부터 시작해갖고 불이익 지급, 단체교섭 거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에서 단체교섭 거부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해요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하지만 면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중심은 단체교섭 거부에 있고 그것을 국가 법질서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거부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아니면 판례로서 분명히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죠.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는 노동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말이 처음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노동법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노사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언어 장벽 중에 하나죠. 채무적 부분, 주범적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은 아니고요. 권리 분쟁하고 이익 분쟁, 이런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도 역시 어려운 말이죠.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을 부당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노동기본권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요. 부당노동행위를 줄여서 옆에 여러분 슬라이드 옆에 보면 빨간 표시해놨죠. 부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부노 이렇게 들어가죠. 가령 2020 부노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들어가요. 영문으로 제가 써놨죠. Unfair Labor Practice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처음 주범으로서 인정된 것은 미국에서의 1935년도 와그너법이에요. 와그너 의원이 개정하도록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인데요. 여러분 와그너 액트라고 검색하면 논문이나 이런 것만 기사만 검색이 되고요. 법전이 나오진 않아요. 법전을 검색하시려면 NLRA를 검색하셔야 돼요. NLRA는 전미노동관계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NLRA의 와그너법이 규정이 되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규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이 굉장히 이렇게 고양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1945년도에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최종적인 승전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같은 승전국인 소련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소련 그럼 잘 모르죠. 이 소련이 부각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냉전 시대가 이 무렵에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47년도가 되면 공산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 미국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게 태프트-하틀리법이에요. 이 태프트-하틀리법은 19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의 성실한 교섭 의무 이런 것들을 규율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부 있긴 있는데요. 태프트-하틀리법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법전 중에 하나예요. 태프트-하틀리법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샵 협정도 금지하고 있어요. 일부 서적을 보면 태프트-하틀리법은 클로즈드 샵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샵 협정 자체, 카르텔, 담합 자체를 그냥 금지한 것 같고요. 샵 협정의 종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샵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right to work라고 써놨는데 right to work는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라이트 투 워크는 노동조합의 그 파업이나 그 단체 행동에 거부해서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일을 하겠어라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이런 걸 라이트 투 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용어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그 문헌들은 라이트 투 워크를 근로의 권리, 뭐 이렇게 일할 권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본래 의미랑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테프트 하틀리법에서 테프트는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국사 공부하실 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무슨 그 밀약이냐면요, 미국의 테프트랑 일본의 카스라가 만나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거기에 일본은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거기에 미국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맺은 밀약이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근거해서 고종 임금님께서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이다, 이렇게 국사책에 써 있었어요. 네, 써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 테프트가 요 테프트예요. 테프트 나쁜 놈이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나서 그 한참 이후에 또 의원이 되어갖고 그 테프트 하틀리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식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정식으로 입법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라는 종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더 많죠. 하지만 그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배 개입이라든가 불이익 취급을 따로 규율해갖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 개입하거나 불이익 취급,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있어요. 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예를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뭐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종류를, 개요라는 제목 밑에 종류를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불이익 취급이에요. 정당한 조합 활동 및 단체 행동 참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하나.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적고로 하는 행위. 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교섭의 거부 혜택. 셋.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 개입. 넷. 노동조합이나 전임자에 대한 경비 원조. 5가지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 5가지 유형이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비 원조는 엄밀한 의미로는 지배 개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처우, 그리고 샵 협정, 단체 교섭의 거부 혜택, 지배 개입, 이 4가지가 본래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조직,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가입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다음에 활동하거나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 그리고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신고나 근로감독관 등 사법기관에 대한 증언,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이런 것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 해고를 하거나 기타 인사상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 취급이라고 합니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에는 뭐 신분상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 경제상, 정신상, 또 단결 활동상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판례를 한번 보시죠. 이 대법원 92누 9418 사건인데요. 비록 근로자가 승진을 반대할지라도 회사가 정기 승진 인사의 일환으로 합리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고, 회사가 인사질서의 문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합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평조합원의 희망을 무조건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승진시켰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분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되는 게 목표였었어요. 보통 그 노조 집행부 그 선거를 하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러닝메이트로 나가서 부위원장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다음번 집행부 선거 때 다시 저 사람이랑 파트너가 돼서 부위원장으로 선거에 나가야지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 노동조합들은 대개 뭐 대리 이하, 6급 이하 이렇게 가입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을 회사에서 승진시킨 거예요. 승진을 하게 되면 조합 가입 자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부탁을 했어요. 저 승진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니면
1년이나 2년 후에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고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내가 조합 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내가 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회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승진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승진시킨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법원이 어떻게 봤냐면요. 회사가 승진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좀 특이한 회사인 게 좋은 회사죠. 승진 시기가 됐을 때 승진을 안 시킨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동기들도 다 승진했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사실관계가 뭐냐면 승진하면서 그 우연찮게 여러 지사들 중 국내에 지사들이 있었는데 지사들 중에 노동조합 지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회가 없는 곳으로 이 사람을 발령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지방으로 날 보내면서 더군다나 노동조합 조직이 없는 곳으로 날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곳으로 발령을 내는 게 이 회사에서는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다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고 승진 시기가 됐는데 승진을 안 시킨 예도 없고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관행으로 자리 잡아 있는 승진 인사질서라는 표현을 판례가 썼는데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려 가면서 회사가 그 개인 조합원의 그 조합 활동 목적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승진을 안 시킬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야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례가 좀 재밌죠?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 제가 사례 설명드리면서 그 약간 의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으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는 그 객관적인 외양이 있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용자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조항을 81조, 노조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을 찾자면 29조의 2도 있지만 81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81조 제1호를 한번 보시죠. 그 위에 본문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유로라는 것이 이 이유가 인과관계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이유로를 고의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이 이유로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보죠. 주관적인 의도, 사용자의 그러한 불이익 행위의 의도가 그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이 이유로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불이익 취급 성립 요건 중에 하나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도 있어요. 일 못하는 직원에게 경고를 주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 발령을 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감봉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노동조합 활동, 노동기본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객관적인 다른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면 겉모습은 불이익한 데 의지 몰라도 이게 81조 제1호가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사례가 짧으니까 몇 개 볼까요? 전보 발령의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 충원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고요. 그 밑에 대법원 부산후 3001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 발령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불만족하게 여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어요. 두 가지 정당화 요소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이건 판단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인사상의 이유가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굉장히 신중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외들이 일부 있지만요.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해야 되고 엄격한 판단의 수단은 뭐가 되냐면요. 요 인사발령, 정당한 해고라든가 뭐 감봉이라든가 할 만한 정당한 인사상의 사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을 때
만약 요 인사상의 이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불이익한 대우를 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상의 이유가 없고 그 인사상의 이유만 있고 부당노동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 부당노동의 의사만 있고 인사상의 이유가 없었을 경우, 가까이의 경우에 사용자가 어떻게 행위했겠는가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봐야 그런 이후에야 부당노동 행위인지 아닌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은 일단 이 판결 말고 다른 판결들을 봐도 대법원은 두 가지 이유가 양립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비결계약으로 넘어갈게요. 비결계약은 여기 제가 노란개 계약, 황견계약 뭐 이렇게 옐로우도 컨트랙트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이게 그 와일드캣 컨트랙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누런 개, 야생 고양이 이런 경우가 비열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나 봐요. 잘 이렇게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 비열계약은 요 한번 읽어보죠. 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 여기서 말하는 고용조건은 채용조건이에요.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 채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것이 비열계약이에요. 왜 비열계약이냐 하면 특정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담합하는 거죠. 제가 모두의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담합해서 이 노동조합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해서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용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둘이 꿍짝꿍짝 잘 사는 것, 이것을 비열계약이라고 본 거고요. 또 하나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 이것을 채용할 때 계약서에 쓰는 거죠. 너 우리 회사 채용할 건데 저기는 가입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비열계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샵조항이라고 해요. 비열계약의 유형은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이제 원칙적인 금지 조항인데요. 본문 말고 뒤에 단서에 예외적인 허용 얘기가 들어있어요. 단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우리 노조법에 3분의 2가 언제 또 나왔죠? 지역적 일반적 구성력 얘기할 때 3분의 2가 나왔죠?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우리 이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돼, 이걸 채용조건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로 조직되어 있다면 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샵을 금지하는데 유니온숍은 허용한다라고 하는데 유니온숍이 보통 나라마다 좀 요건은 다르지만 되게 3분의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유니온숍은 특정 유니온에 가입하는 것을 유니온숍이라고 하죠.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가 있어요. 보시면 이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제가 줄줄이 한 얘기를 빼놓고 보면 고용조건으로 하고 요런 조건들이 없으면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면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 이렇게 채용조건을 정하기로 단체협약에 적고 채용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그런데 이 근로자가 채용해서 보니까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해고죠. 노동조합이 해고를 요구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초반에 했는데 나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했어요. 그래도 노동조합은 불이익한 처를 요구하게 되고 사용자는 그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취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해고를 하게 돼요.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가 주로 해고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에서 만약 제명됐다면 탈퇴가 아니라 제명돼서 나온 거라면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기 위해서 탈퇴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유로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유니온숍 조항의 내용이고요. 유니온숍 조항이 좀 흥미로우시죠? 유니온숍 조항 있는 요 강의안 밑에 대법원 944-15363 사건 한번 보시죠. 이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고 유니온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결이에요. 첫 줄에 보시면 노동자 및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노조 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노조 탈퇴 의사 철회를 받아들여서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회사가 이를 해고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 11명이 노조 집행부였어요. 노동조합 집행부였는데 지금 집행부가 아니라 전임 집행부요. 전임 집행부였는데 이 11명이 그 집행부 선거에서 지고 그 위원장,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임원들까지 다 이제 임원의 직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 계파가 집행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사실관계가 약간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비분관계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우리 안 되겠어, 탈퇴해,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한 잔씩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거든요. 막 흥분하고만 한 상태에서 11명이 노동조합 탈퇴를 딱 했어요. 탈퇴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저 11명을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해고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명한테 노동조합이 너네 해고하래. 해고하라는 이유는 우리 단체협약에 써있는 유니온샵 협정 조항이야. 너네 해고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좀 줄까? 해고 예고해야 되잖아요. 해고 예고 기간에 11명이 노동조합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실한 반성을 표명하면서 노동조합에 다시 복귀하겠으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11명 중에서 8명만 받아들여요. 8명만 받아들이고 3명의 복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끝내 이 3명을 해고하죠. 해고하고 나니까 이 3명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이 사건이에요.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정당한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징계나 징계해고 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11명의 탈퇴 철회 의사, 복귀 의사를 이렇게 받고서 그 의사 중에 철회 의사를 수용해 준 게 11명 중에 8명만이에요. 3명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요. 이거는 노동조합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이 3명에 대한 노동조합 복귀 요청을 노동조합이 거부한 것을 노동조합이 3명을 선별해서 제명한 것과 같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선별 수리하는 것도 해고랑 같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복귀 요청을 선별해서 수리한 것, 이것도 제명과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3명을 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것은 우리 노조법 81조 제2호에서 얘기하는 제명당했을 때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용자는 이 근로자 3명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해고는 무효다라고 이 3명은 원칙 복직이 된다고 이렇게 본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막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요 11명도 처음에 탈퇴를 결의할 때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충만한 명분을 가지고 탈퇴를 결정했겠어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집행부였을 때 체결했던 유니온샵 협정의 존재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재밌는 판례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유니온숍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숍 협정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설명을 쭉 드릴게요. 처음에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존 조합원이 아니면 사용자가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숍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애초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어요. 약간 납득이 안 되시죠? 회사에 채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흔히 산별노조 조합원만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국노동조합, 그러니까 항만의 노동조합들이 있어요. 그 한국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소속 각 항구별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데요.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면 항만에서 하역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만시설관리공사나 뭐 이런 데서 직접 채용하는 하역 근로자가 일부 있고 또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항만하역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숫자가 일부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클로즈드 샵이 허용되고 있는 게 항만 지역이고, 여기서는 물건이 오면요, 배가 들어서 물건을 내릴 때 그 항만 지역, 그 하주, 선주 관리공사가 사용자 측인데, 이쪽이 항운노동조합에 연락하면 항운노동조합에서 자기 조합원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역해요. 하역 방법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야적장에 어떻게 쌓아놔 주세요 하면 그대로 자기들끼리 작업을 하고 가면 거기다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밑에 유니온숍은 다들 아시는 거고요. 또 그 밑에 메인테넌스 오브 멤버십 샵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런 건 관여하지 않는데 탈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만약 탈퇴하면 해고한다. 이게 메인테넌스 오브 멤버십 샵이고요. 멤버십 조항이고요. 그 밑에 에이전시 샵은 노동조합에 꼭 가입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은 안 했어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무임승차할 수 없으니까 연대금을 내야 돼 라는 게 이게 그 에이전시 샵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배타적 교섭 대표 제도가 있어서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사업장 전체에 그 단체협약이 적용돼요. 그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조합비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거잖아요. 조합 활동도 안 하면서. 그런 경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에이전시 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조합원인 사람들은 일정 부담금을 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 전체에게 일반적인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노동법원이 연방대법원이 연방노동법원이 따로 없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에이전시 샵이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작년에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문헌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아직 에이전시 샵이 미국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부당노동행위의 본령이라고 말씀드렸던 단체교섭 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체교섭 거부를 처벌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의 의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는 조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호,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보시면 단체교섭 하는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오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시면 단체교섭 거부를 당한 노동조합 또는 위임을 받은 자. 여기 물론 복수노조인 경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그리고 기타의 단체교섭, 제가 앞에 단체교섭 부분에서 잠깐 짧게 설명드리다가 말았죠. 그 맨 뒷부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면 노조법 81조 3호에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있고 그 밖에 기타의 단체교섭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노조법 81조 3호는 97년 이전에도 똑같은 체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그 정의가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의견의 불일치라고 되기 전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되어 있을 때부터 있던 조항이어서, 그때의 조항을 토대로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 이외의 단체교섭이 가능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계를 위한 단체교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체협약의 해석을 위한 이견이 생겨서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견의 조정을 위한 단체교섭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협약 체결 목적의 단체교섭 이외의 단체교섭을 우리 노조법 제81조 3호가 예정하고 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노동쟁의의 정의가 2조 개정으로 축소되면서 기타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죠. 근데 우리 하급심법원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 기타의 단체교섭을 뭐라고 했냐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기타의 단체교섭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데 단체교섭 하기 전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하고 있다면 이걸 기타의 단체교섭이라고 보자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 시도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창구단일화 절차 자체가 단체교섭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이 기타의 단체교섭에 들어갈 여지는 없고 이거는 그냥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어느 하나일 뿐이고요. 여기 기타의 단체교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하에서 분명하게 새롭게 규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 그 앞에 우리가 보셨던 불이익 취급하고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서는 그냥 건조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라고만 돼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 불이익 취급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해서 그 이유로라는 말이 주관적인 의도를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단체교섭 거부에서는 그러한 의도 얘기가 안 나와요. 의도 얘기가 안 나고 그렇게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만 없으면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유가 노동자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이유였는지 근로자 개인의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이 의도는 전혀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도는 따지지 않고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했으면 바로 그냥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대법원 구사다 15363이라고 적혀있는 사례를 보시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 폐지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노동조합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례는 이렇게 흔치 않은데 과거에 한참 이런 사례가 90년대 후반에 노골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뭐냐면 사내하도급 회사에서 하청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그 원청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걸 원치 않아. 너희 노동조합 생기면 일감을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청회사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설립 행사를 이미 했다거나 설립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상태일 테니까 원청에서 하청회사에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 폐업해라고 요구하죠. 그럼 이 하청회사는 회사를 폐업해요. 회사를 폐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한 달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쉬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제외한 비조합원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회사 이름을 바꾸지만 사장님과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들은 똑같죠. 이들이 모여서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위장폐업 사건의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위장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위장폐업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상대방이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위장폐업을 한 회사가 사용자인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사용자가 없어지니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상대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노동조합은 형사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위장폐업을 지시한 원청회사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단체교섭 요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좀 아까요? 네,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단체교섭 거부가 하지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단체교섭의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섭 주체의 목적, 교섭의 주체, 목적,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교섭 신청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동조합의 교섭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교섭을 하면서 교섭 방법을 우리 산별노조 그 사무국 회의실에 가서 교섭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 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노동조합 측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적인 운동을 할 때 지나친 교섭위원 선정 등으로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경우 보통 실무교섭 과정에서 상견례 할 때 교섭위원은 우리 몇 명 정도로 제한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체 근로자가 100명이고 조합원이 70명인데 교섭위원을 60명으로 하자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조가 협약안이 가부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 아직 이 대법원 판결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인준투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하고 사용자가 사인을 하고 나면 사인한 그 협약서가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 잠정합의안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이걸 그 노동조합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인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준 투표를 해서 거기서 가결이 돼야지 단체협약이 성립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요 9.7도 588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딱 와서 우리 이거 인준 투표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교섭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서 네가 체결하면 무조건 인준해줄게 라고 약속받고 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섭할 수 없어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무죄신청 고발을 당했는데요. 근데 우리 법원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노조법에는 단체협약, 단체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체결권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체결권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상대방과 단체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이 똑같은 문제가 다시 한번 사건화됐을 때 우리 법원이 같은 판결을 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고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는 것이 파업과 직장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에요. 지금 직장 폐쇄 중이니까 교섭할 수 없어.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쟁행위 중이니까 교섭할 수 없어.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쟁행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직장 폐쇄조차도 이것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에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단체 교섭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쟁행이든 직장 폐쇄든 단체 교섭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쟁행이나 직장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으로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2004-11070 사건을 적어놨는데 이건 판결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서 계속 단체 교섭을 거부했다면 이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처분이나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어떨까요? 이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때 단체 교섭을 내가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법관도 아닌데 자기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단 자기 판단에는 내 판단에는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거부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단체 교섭 응납 가처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통 응납 가처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만족적 가처분이죠. 가처분 결정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사용자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 교섭 거부로 인해서 노동조합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장기간 교섭이 지연되고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이탈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그 불법행위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온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당노동행위의 마지막 유형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아까 경비원조는 넓은 의미에서 지배개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개입을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경비원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그리고 최근에
운영비 원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뭐 이런 것들이 나도 좀 쟁점이 좀 있어요. 일단 지배 개입의 일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것도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81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무방하며, 이것은 타임오프 제도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부재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도 최소한이어야 돼요. 뭐 최대한이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행위를 얘기하고요. 개입은 지배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4호 규정을 잘 보면 앞에 불이익 취급에서의 이유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의 본질상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개입의 성립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은 지배 개입의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객관적 요건이 있고요. 여기서는 실력 행사라든가 사용자가 견해 표명을 한다든가, 이 견해 표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는 지배 개입의 의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지배 개입의 의사라고 해놨는데, 지배 개입을 통해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노동 3권 행사를 방해하겠다는, 침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강화된 고의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지배 개입의 행위를 한다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서 근로 3권 행사를 침해하겠다라는 강화된 주관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적인 요건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 외형적인 증거나 정황을 종합해서 그러한 의사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상적 위헌범이거나 거동범이라는 이야기예요. 침해범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그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에서 어떤 침해범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보면 단축교섭 거부는 거부행위 그 자체로 단축교섭에 해당되니까, 단축교섭 거부의 의사가 표명되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 단축교섭 거부로 해서 근로상권이 침해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앞에 설명이랑 약간 말이 꼬였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점인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이어지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불이익 취급의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했어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노동자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는데, 이것은 침해범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고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침해범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이 지배 개입의 경우에 지배 개입의 외형이 나타났다면 침해범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제가 형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어느 법익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행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침해범이냐 아니면은 결과범이냐 아니면 추상적 위헌범이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지배 개입의 경우에는 어떤 문헌을 봐도 손해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다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 하는 분들은 형법이 약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지배 개입의 행위로만 충분하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근로상권 침해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많은 교과서나 그 참고서들이 불이익 취급은 침해범이다라고 쓰고 있는데, 불이익 취급이 과연 침해범이냐? 이게 해고의 결과는 발생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상권 행사가 침해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이걸 침해범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해고됐거나 인사상 불이익한 그 처우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서 노동상권 행사를 위한 이 사람의 의지나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상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봐서 침해범이라고 봐도 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단축교섭 거부는요? 단축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만 있으면 되지, 그로 인해서 노동자의 노동상권이 반드시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어라는 의미에서 많은 문헌들이 단축교섭 거부도 그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봐요. 침해범이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이 침해되는 이익이 근로삼권, 노동삼권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침해범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형법을 잘 모르지만 이 설명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법이 침해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침해범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지배 개입의 경우에 손해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지배 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이 어떤 손해냐면 근로삼권 침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학자들이 분리 취급을 설명할 때랑 지배 개입을 설명할 때 약간 일관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분리 취급을 설명할 때 침해 결과 발생을 이야기할 때 근로삼권 침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거나 인사당 불이익 당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배 개입에서는 근로삼권 침해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약간 논의가 이렇게 일관되지는 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명은 제가 형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노동법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좀 잘못 설명한 걸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배 개입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지배 개입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어떤 직종의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도록 사용자가 강요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항단체 결성을 지원하거나 비호하는 경우, 어용 노동조합을 하나 더 만드는 걸 얘기하죠. 노동조합 결성 방해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탈퇴 종용 등의 경우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노동조합 간 차별은 어떻게 될까요? 노동조합이 이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쪽 노동조합에는 되게 잘해줘서 교섭도 잘하고 임금도 펑펑 올려줘요. 근데 이쪽 노동조합은 교섭도 질질 끌고 합의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노동조합 간의 차별은 부당노동행위가 될까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면 어떤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될까요? 이쪽 노동조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단체교섭 거부 같은 것들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양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차별해서 한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봐야 돼요. 밑에 보시면 대법원 2004-11070 사건을 적어놨는데요. 대학교 총장 A는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노동조합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네. 실감나게 읽었나요? 노조라는 건 제3세력의 충돌을 일으켜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노조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 회의를 할 테니까 거기서 의견이나 소통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도 자기 속에 담아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지배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 결성을 못한 단체 행동권, 이거는 단결권 침해겠죠. 노동조합 만드는 거니까 단결권을 내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막 강하게 그렇게 하면 이건 지배 개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대학교 총장 A 씨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장차 위원장이 될 B 씨를 불러가지고 전화대도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총장인 A 씨는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오너인 이사장의 아들이니까 이 B가 느끼는 위협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게 드러났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게 됐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A의 행동은 물론 이 A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런 A의 행동은 지배 개입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배 개입의 구체적인 유형 중에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개입의 유형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대한 지배 개입이에요. 사용자가 위원장 불신임을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이를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의 비리를 설명하는 행위, 노동조합장 불신임, 노조 해산 결의 등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 노조 자체 직원의 채용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행위. 노동조합을 보면 사용자가 채용하는 직원이 아닌 노동조합이 자체로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원의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위,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 내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내부 문제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보기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위원장 자격 없어. 저 사람 노조를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내보내고 새로 위원장 뽑아.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직접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 내부 문제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2006도 388 사건을 보시면 이것도 대법원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희망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감이 없는데도 그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라고 허락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런 의무는 없죠. 하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했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거부하거나 그 근로자만 휴일근로에서 배제하는 것, 이건 분명한 지배 개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 밑에도 보시면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불이익 취급에서 해고해야 될 만한 인사상의 사유, 부당노동행위 의사 두 개가 양립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양립하면 우리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살짝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인데 여기서는 해고를 할 때 해고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표면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 세 번째 문단에 되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노동자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배기업의 의사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그 다음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는 조직에 대한 지배개입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내부 문제에 대한 지배개입,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에요. 먼저 이 박스에 있는 사례를 보시죠. 박스에 있는 사례는 대법원 2011도 15497 형사사건인데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더 많으시겠네요. 더 많으시겠지만 2011도 오면 벌써 이게 법원에게 접수된 게 거의 9년 정도 된 사건이어서 오래됐네요. 이게 그 지하철공사 사건이에요. 지하철공사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지하철공사가 가끔 큰 파업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지하철공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그 관리본부장님이었어요. 지하철공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셨죠. 이분이 지하철공사에서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이때만 해도 전국의 사업장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도공사, 죄송해요. 철도공사예요. 지하철공사 아니고 철도공사인데 철도공사는 전국의 사업장이 널려 산재해 있으니까 그 사업장을 다니면서 그해 경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이때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관리본부장님 임원급인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견해를 표명하시죠.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어려워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이때는 아직 SRT가 생기기 전이에요.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민영화가 되거나 경쟁사가 설립될지 모르는데 만성적인 적자가 있는데 귀족노조라는 판단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업을 오래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경영 상황, 재정 상황, 운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잠깐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노조 활동하지 마, 노동조합에서 탈퇴해, 쟁의행위 하지 마라는 것을 직접 압박을 가해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본 사례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요 유사한 사례가 철도공사는 되게 크잖아요. 작은 회사에서 되게 많아요. 이렇게 30인, 50인, 100인 이런 회사에서 제가 본 사례는 30인 회사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사장님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다 알아요. 이름까지 다 알고 사실 사장님도 거의 같이 일해요. 그런데 동거동락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노동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전 직원 회식이죠. 전 직원 회식을 해봤자 뭐 30명, 50명이니까 큰 방 하나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있는데 노래 한번 하시죠. 노래 한번 하시죠. 그래서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을 꽂아서 이렇게 줬어요. 사장님이 그걸 자꾸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노래를 하려다가 자 이제 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참 가진 거 없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우리가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너네들이 지금 노동자를 만드는 거 내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술 기운에 울면서 하소연을 하신 거죠. 니들 그럴 수 있어 이 XS들아?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배 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자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지배 개입 의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이 몇 개 있는데 갈리는데 사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소회를 이야기한 것 이건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통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배 개입의 의사가 쉽게 막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그렇게 행동한 것이 노동조합 가입하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 실질적인 압박을 줘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위축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분명히 지배 개입의 의사도 있고 지배 개입의 결과도 발생한 걸로 봐야 되겠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에 대해서 이제 8가지를 정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노동조합 집회 참석 방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만 특근을 시키는 행위, 조합 활동의 곤란을 주려는 의도에 따른 전임자의 원직 복직 명령, 보통 전임자가 되면 인사발령을 내거든요. 이전부터 공제해오던 조합비를 갑자기 공제하지 않는 행위. 뭐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체크오프를 해오고 있었는데 체크오프가 조합비 일괄 공제, 조합비 사전 공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갑자기 회장님이 오너인 회장님이 회사에 오셔가지고 조합비 일괄 공제 해주지 마. 왜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도와주나?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조합비 일괄 공제 해주는 회사가 너무 많고 조합비 일괄 공제 해주는 게 유럽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조합비 일괄 공제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의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갑자기 이 지시를 하고 가니까 실무자가 회장님 지시에 따라서 갑자기 멀쩡히 월급에서 원청 징수해서 노동조합에 전해주던 것을 갑자기 안 해주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지배 개입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그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조합비를 거두려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 지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라고 본 거예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관한 조합원 상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노동조합 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 비리가 있지 않나? 노동조합 활동에 불만족하는 부분은 뭐야? 이런 설문조사를 사측이 막 괜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배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개의 조합원에게 쟁행위 불참을 권유하는 행위. 어떤 직종의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행위,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장기간 유지해서 노동조합 와해를 초래하는 행위. 직장 폐쇄가 합법적이라면 아니에요. 근데 불법적인 직장 폐쇄라면 지배 개입이 될 수 있고요. 직장 폐쇄가 합법적으로 개시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직장 폐쇄, 쟁행위를 중단하고 생산 활동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직장 폐쇄를 풀어야 되느냐 이게 쟁행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쟁행 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원직 생산 복귀 의사가 진실하게 표명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직장 폐쇄는 방어적인 직장 폐쇄로서 요건을 이뤄서 공격적 직장 폐쇄로 전환이 되고 그렇다면 직장 폐쇄가 불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장기간 유지해서 노조 와해를 초래한다면 이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죠. 금전으로 노동조합 간부를 매수, 향응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어용화한다든가 노동조합 행사 및 정당한 쟁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사용자가 하거나 그런 행위를 교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지배 개입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측이나 법령에 반하는 협조 거부 이거 앞에 말한 그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보시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노동조합과 새로운 합의를 위한 적정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의치기에 반하는 반해서 기존 관행을 파기하는 행위도 지배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허용해 오던 근무 시간 중에 조합 활동 시간 할애 거부, 총회를 근무 시간 중에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 단체 협약을 우리 안 정했으니까 안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합 사무실 출입을 불허하는 것, 갑자기 불허하는 것. 이게 노동조합 사무실이 내부에 있는데 여기에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막 이래요. 근데 갑자기 그 조합 사무실을 사용대체 계약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게 허용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 계약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었잖아. 조합 사무실 쓸 수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판례도 굉장히 흥미로운 판례인데 굉장히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쟁점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 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에 제1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1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그 오랜 분규를 겪다가 제2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제2노동조합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2노동조합이 생기니까 제1노동조합에 원래 가입해 있던 이게 원래 절대 다수 노동조합이었는데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던 210명이 탈퇴해서 2노동조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사용자가 이 옮겨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원천 공세해서 2노동조합에 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을 담고 있어요. 1노동조합과 2노동조합 간의 조합 간 차별 문제도 담고 있고요. 1노동조합과의 체코프 협정 위반 얘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원이 옮겨갔으니까 해서 주는 거 당연하잖아 라고 하지만 이게 신의칙상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노동조합이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고요. 밑에 보시면 경영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소식지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지배 개입의 모습이고요. 그 뒷부분에 조합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데 이것은 원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타임오프를 설명할 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요. 근데 또 그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적인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강의 안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좀 다른 색깔로 법전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 입법적 개선 시한을 제시하는데 이게 201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올해가 총선이 벌써 지나긴 했지만 국회가 굉장히 사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아직까지 오늘은 4월 20 그럼 이제 촬영할 날짜를 밝히게 되는 거군요. 하여튼 4월 말경인데요. 아직 여기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헌법불합치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문단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삼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가 뭐죠? 옆에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 다만 이하예요.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죠.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계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전체를 금지하는 것.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보면요.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라고 했어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에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청구인은 노동조합이겠죠.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 자체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불합치다. 이렇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 조항이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운영비 원조 행위 중에서 이러한 운영비 원조는 괜찮고 이런 운영비 원조는 안 돼라는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서 규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좀 빨리 우리 입법부가 이제 새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소해서 이 조항이 지금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모든 운영비 원조가 허용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과연 모든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이거 침해하지 않느냐, 운영비 원조가 무한정됐을 때 어용화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우려가 남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하루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조합에 대한 경비 지원 문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배 개입까지는 일단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다음은 부당노동행위 증명책임인데요. 이 증명책임이라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의 그런 부당노동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라는 입증책임의 문제예요. 이게 입증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증명책임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처벌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명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증명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판단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밑에 이 대법원 2009도 9574 위에 내목 하나에 있는 판결은 이분들이 전임자였었어요. 노조 전임자인데 전임자로 활동하기 이전에 원래 직책이 직무가 영업직이었었어요. 이분들 영업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분이 전임자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승진 때가 되니까 이분들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영업직이었으니까 동기인 영업 직원들과 같이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판매 실적에 따른 승격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성과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동조합 전임 활동만 했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같이 수평적으로 판매 실적을 더한 승격 기준을 점사를 해보니까 최하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승격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 이 당한 이분들이 이거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도록 사용자가 이렇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임이 되면 요즘 타임오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면 휴직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으로 인사발령을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임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당시의 관행이었었는데, 그러면 사용자도 이분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전임자에게 특화된 다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공정성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의 승격 기준을 그냥 적용했다는 얘기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대법원 2007도 25695 사건은요, 정리해고 사건이에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상자 선정할 때 편파적으로 조합원들만 안 좋은 인사고과를 줘서 조합원들만 선정을 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사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했죠. 이때 법원이 노동조합 측에 그럼 입증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볼게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조합원이기는 하나 겉으로 혐의가 있어 보여요. 회사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 자료인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 합계표 등 평정 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로 평정을 해서 그 평정에 따라 선정을 해보니까 우연찮게 조합원들만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만을 타겟으로 고른 것인지를 지금 이 평가표나 종합평가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노동조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때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진행됐고, 법원은 경영상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대상자 선정이 우연히 조합원들만 됐다면 조합원들만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선정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입증해라라는 거죠.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하게 증명된 게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 다음은 노동위원회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법원에서의 구제 절차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겠죠.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만약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재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럼 판단해서 판정을 내려주겠죠. 판정이나 구제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데, 부당해고의 경우에 보통 판정이 내려지고 그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에 구제 명령이 내려지죠. 구제 명령에 만약 당사자가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소송이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는 5심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심, 2심, 대법원 이렇게 가서 5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사개추위라고 했는데, 그게 열렸을 때는 5심 구조가 지나치게 길다라고 해서 이것을 중노위 절차를 임의화해서 거치지 않고 진노위에서 바로 행정법원을 가게 하든가, 아니면 노동법원을 아예 만들어서 애초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법원 1심, 2심, 3심으로 끝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 안들이 관철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5심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분위기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신속성, 여기 보시면 불복 절차도 뭐 10일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어서 판정이 되게도 몇 달 만에 빨리 나오고 하니까요. 그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편에서는 5심 구조는 그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그 지적도 있고 해서 노동위원회 2층 구조, 법원 3층 구조를 합한 이것 좀 단순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는 지금도 아직 물밑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제명령의 내용을 보죠. 뭐 이거는 반드시 이런 건 안 돼, 이런 유형이 있더라는 걸 정리한 거고요. 불이익 취급의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상당하는 직위의 복직,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해야 될 임금 상당액, 뭐 이런 것들이 지급돼야 되겠고, 지배 개입은요, 부작위 명령, 사과문 개시, 사실 시인 뭐 이런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구제명령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게 있고요. 단축교섭 거부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구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을 기각하겠죠. 당사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나오면 주로 사용자가 되겠죠. 이것을 이행해야 돼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이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긴급하게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라고 제기했는데 부당노동행위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현상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다음에 불복해서 법원까지 쭉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1년 막 2년 이렇게 길어지면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축되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고 조합원이 이탈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를 꼭 거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아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3년 이하 3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 2천만 원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처벌 제도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이외에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이외에 그 자체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요. 경영계에서 비범죄화하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형사처벌만을 없애자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약간 더 후퇴하면 징역형만은 없애다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원상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요.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도
여러 주의 법들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배 개입이라든가 불이익 취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고 형사처벌을 행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부당노동행위 전체 유형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형량이라든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전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논의는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어땠는지, 그리고 노조법은 어떻게, 우리 노조법이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부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부당노동행위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미완의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일단 준비되어 있는 제도가 잘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운영비 원조 부분, 이 부분은 빨리 우리 입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당노동행위 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